요즘처럼 위기라는 말이 흔하게 들리는 때가 있었을까요? 높은 금리와 끝없이 쌓여가는 빚, 국가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 빅사이클 더 비그 사이클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역사 분석 모델을 제시하며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의 이론이 주로 빅사이클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 프린서펄즈 포 딜링 위드 더 체인징 월드 오더라는 두 권의 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부채 사이클과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와 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한 국가가 빚으로 흥했다가 빚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약 50년에서 10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용 창출을 통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듯한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거품이 쌓이고 결국 어떤 충격에 의해 그 거품이 터지면서 길고 고통스러운 불황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긴 약 150년에서 250년 주기의 국가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클입니다. 지난 5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대영 제국 그리고 현재의 미국까지 이 패권 국가들이 떠오르고 저무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마치 한 인간의 삶처럼 국가도 탄생과 성장, 전성기를 거쳐 결국 쇠퇴하고 새로운 강자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제국의 흥망성쇠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 1단계 새로운 질서의 시작.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빅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인 새로운 질서의 시작 더 스타트 오브 어 뉴 돈 이전의 혼란과 갈등이 종식되고 승리한 새로운 패권 국가가 세계의 규칙을 정립하며 안정과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전쟁이 끝나는 것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역동적인 전환기입니다. 이 단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특징들로 구성됩니다. 1. 거대한 갈등의 종식주로 전쟁. 새로운 질서는 거의 예외 없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한 갈등, 즉 전쟁의 결과물로 탄생합니다. 기존의 패권 국가가 쇠퇴하고 새로운 도전 국가가 부상하면서 발생하는 이 갈등은 양측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깁니다. 달리오가 분석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이 전쟁의 결과로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의 패권을 쥐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며 네덜란드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1815년 영국이 프랑스를 꺾으면서 팍스 브리테니카 팩스 브리테니커 시대를 열고 대영 제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미국이 승전국이자 압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기존의 유럽 중심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강자와 규칙이 모두 파괴된 폐허 위에서 시작됩니다. 2.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과 권력의 통합.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국가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력 공백의 해소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제사회의 권력 공백을 새로운 패권 국가가 채웁니다. 내부 통합 전쟁을 승리로 이끈 리더십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며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재건과 성장에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3. 새로운 시스템과 규칙의 설계. 새로운 패권 국가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 시스템과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됩니다. 금융 시스템 구축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 월드뱅크를 설립하여 전후 세계 경제의 틀을 짰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안보 질서 수립 UN 창설을 통해 새로운 국제분쟁 해결의 틀을 제시하고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을 통해 동맹국 중심의 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4. 평화와 재건 그리고 번영의 시작. 새로운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파괴적인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평화와 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회적 안정 강력한 리더십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며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성장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생산시설이 복구되고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며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이는 국가의 부와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질서의 시작 단계는 파괴적인 갈등의 종결, 새로운 리더의 등장, 그리고 그 리더에 의한 새로운 세계 규칙의 정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국가는 다음 단계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며 이는 빅사이클의 상승 곡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 2단계 평화와 번영.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인 평화, 번영 피스 언드 프라스페러티는 1단계에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후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의 힘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황금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걷히고
국가의 역량이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2단계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교육 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인적 자본 축적. 새로운 질서가 가져온 안정 속에서 사회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대중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세대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교육에 열정적으로 투자합니다. 국가는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널립니다. 인적 자본의 질적 성장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문해율, 기술 숙련도, 혁신 역량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우수한 인적 자본은 국가 발전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달리오는 이 시기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습니다. 2. 혁신과 기술 발전의 가속화. 교육받은 인재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혁신과 기술 발전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생산성 혁명 새로운 기술과 발명은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대량 생산 시스템, 새로운 소재, 통신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 기술 혁신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이는 새로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 시기에 국가는 기술 패권을 장악하며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됩니다. 3. 경제 산출량 증가와 무역 지배력 강화. 높아진 생산성과 새로운 기술은 국가의 총 경제 산출량 이코노믹 아웃풋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 패권 국가는 자국에 유리하게 설계된 질서 속에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국의 강력한 제조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며 막대한 부를 벌어들입니다. 19세기 대형 제국과 20세기 중후반 미국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4.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 확립. 경제력과 무역 지배력이 커지면서 패권 국가의 특정 도시는 자연스럽게 세계의 금융 중심지 포텐셜 센터로 발전합니다. 자본의 집중 전 세계의 자본이 가장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인 패권 국가의 금융시장으로 몰려듭니다. 19세기 런던과 20세기 뉴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축통화의 힘 자국의 통화가 세계 무역과 금융거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 리저브 커런시로 널리 사용되면서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신유리지 효과가 영향력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나라의 통화를 보유해야만 국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평화와 번영 단계에서는 교육, 혁신, 생산, 무역, 금융 등 여러 요소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강력한 선순환 버추어스 사이클이 작동합니다. 사회는 안정되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을 품으며 국가의 힘은 정점을 향해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번영의 시기 속에서 다음 단계인 과도한 팽창과 버블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 3단계는 과도한 팽창과 부채 오버 마이너스 익스텐션 언더댓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오랜 번영의 취해 시스템 전체에 거품이 끼고 쇠퇴의 씨앗이 자라나는 위험한 전환점입니다. 주요 특징. 심리적 변화 과도한 낙관과 현실 안주. 오랜 기간의 성공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식의 과도한 낙관론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미래 소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맹신하며 빚을 내어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고 오히려 빚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부채 급증과 자산 버블. 2단계의 핵심 지표는 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빚으로 조달된 막대한 돈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립니다. 이는 다시 자산 가치 상승을 담보로 더 많은 빚을 내게 하는 부채 마이너스 자산 버블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의 격차 심화. 자산 버블은 필연적으로 부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습니다. 자산을 가진 계층은 막대한 부를 쌓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국제 경쟁력 약화와 과잉 지출. 국가 차원에서도 과도한 팽창이 나타납니다. 고비용 구조 임금과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신흥 경쟁국의 시장을 잠식당합니다. 과도한 해외 지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적자 발생 생산 경쟁력 약화와 수입품 소비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됩니다. 국가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더 찍어내거나 빚을 내어 이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단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채, 불평등, 비효율이라는 병이 깊어지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시스템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인 버블 붕괴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 4단계 부채 버블 붕괴와 경제 위기.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의 네 번째 단계인 부채 버블 붕괴와 경제 위기 더 버스팅 오브 더 뎁 버블. 언더 에코노믹 크라이서스는 3단계에서 한껏 부풀어 올랐던 버블이 마침내 터지면서 경제 시스템 전체가 급격한 충격과 혼란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경제 침체 디프레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2단계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을 통해 전개됩니다. 1. 버블 붕괴의 점화 계기 더 트리거.
영원할 것 같던 버블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터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계기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입니다. 3단계 후반부에서 자산 버블이 심화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거세집니다. 이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빚을 내어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서 자산 매도가 시작되고, 이것이 버블 붕괴의 시발점이 됩니다. 외부 충격대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디레버리징 DLEVRAGING 악순환. 일단 버블이 터지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달려오는 이 과정을 추악한 디레버리징 어글리 DLEVRAGING라고 부릅니다. 자산 가격 폭락,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빠져 너도 나도 자산을 팔기 시작하며, 이는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소득 감소와 채무 불이행,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합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가계 소득은 급감합니다. 소득이 끊긴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고 대규모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발생합니다. 신용 경색, 크레더 크런치, 은행과 금융기관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 위기에 내몰립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고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신용 공급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경제는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소비 및 투자 실종,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고 현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기업 역시 투자를 전면 중단합니다. 경제 전체가 공포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3. 전통적 통화 정책의 실패. 2단계에서 국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평상시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끼줄 밀기, 푸싱 안어 스트링. 금리가 이미 제로형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더 낮추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과 기업들은 금리가 아무리 싸도 빚을 내서 소비하거나 투자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새끼줄을 앞에서 밀어봐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4. 중앙은행의 돈 찍어내기, 프린팅 머니. 전통적인 금리 정책이 효과를 잃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 즉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 QE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화폐를 인쇄하는 것을 넘어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화폐를 창출하여 국채나 기타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정책입니다. 목적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 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자산 가격의 추가적인 폭락을 방어하며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시행했던 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4단계의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는 다음 단계인 부의 재분배와 혁명으로 넘어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 5단계 부의 재분배와 혁명.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의 5번째 단계인 부의 재분배와 혁명 웰스 리디스트러뷰션 언더 레볼루션은 4단계 경제 위기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를 가진 자도 해부지와 못 가진 자도 해부 마이너스 나츠로 분열시키는 정치적 투쟁으로 변모합니다. 2단계의 혁명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폭력적인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부의 분배 구조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모든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1. 시대적 배경, 극에 달한 분노와 불신. 4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대규모 실업과 자산 붕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평생 모은 저축, 집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 위기 속에서 정부의 구제, 금융 등으로 살아남거나 오히려 부를 늘린 소수의 부유층과 모든 것을 잃은 다수의 대중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 사람들은 시스템이 부자들만을 위해 작동한다. 정부와 엘리트들은 부패했다고 느끼며 기존 체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2. 내부 갈등의 폭발. 가진 자 vs 못 가진 자. 경제적 고통은 사회적 분노로 전환되어 계층 간의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책임 전가와 분열. 못 가진 자는 위기의 원인을 부유층과 기득권의 탐욕으로 돌리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나태함이나 과도한 요구를 탓하며 서로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포퓰리즘의 부상. 이러한 대중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포퓰리스트 파푸열러스트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기득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을 약속하며 폭발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이에 좌파는 부자 증세, 복지 확대를, 우파는 반이민, 보호무역 등을 내세워. 3. 혁명의 두 가지 경로. 달리오에 따르면 2단계의 갈등 해결 방식, 즉 혁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로 1. 평화적 정치적 혁명 PACFULPOLITICAL 레볼루션. 이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선거와 입법을 통해 기존 질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급진적 정책의 도입.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집권하면 부의 재분배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들이 실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할의 확대. 거두어들인 세금은 대규모 공공사업, 실업수당,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부를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평화적 혁명의 사례입니다. 최고소득세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극심했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경로 2 폭력적 내전적 혁명 VIOL DCIVIL 레볼루션. 정치 시스템이 갈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발생합니다. 법과 질서의 붕괴 시위, 폭동, 파업이 일상화되고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법이나 민주적 절차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각 진영은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내전 발생, 결국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여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스페인 내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지속되는 화폐 발행과 가치 하락.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4단계에서 시작된 돈 찍어내기를 지속하거나 더욱 가속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현금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의 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재분배 효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혁명 단계는 평화적이든